제1장. 입 다물고 웃는 법. 노아는 어릴 적부터 거울 앞에서 밥을 먹었다. 그 식사는 배를 채우기 위한 행위가 아니었다. 거울은 식탁이자 교본이었다. 그녀가 숟가락을 들고 입을 벌릴 때마다 거울은 그 모양을 왜곡 없이 반사했다. 떨리는 눈동자, 수줍은 미소, 그 미세한 진동까지. 그녀는 자기 얼굴이 어떻게 사회적 표정으로 편집되어야 하는지를 배웠다. 그것은 살아남는 감정의 매뉴얼이자 타인의 욕망을 유도하는 도구였다. 넌 너 엄마가 입 벌린 값으로 태어난 거야. 그러니까 입 다물고 웃는 법부터 배워. 그 말은 꾸짖음이 아니라 계시였다. 엄마인지 누이인지 알 수 없는 존재 에모. 그녀는 한 글자짜리 존재였지만 수많은 감정의 음계를 외워야 했던 사람이다. 에모는 말한다. 난 몸을 판 적 없어. 사랑을 팔았지. 사랑은 그녀에게 허구가 아니었다. 그것은 통제된 퍼포먼스였고 정확히 조율된 감정의 연기였다. 노아의 가문 에라카. 공화국에서 가장 오래된 쾌락 가문. 이곳에서 감정은 유전되지 않았다. 감정은 외워졌다. 족보라는 이름의 텍스트 파일에는 거래된 감정의 기록이 남아 있었다. 가령 어느 날 저녁 연회에서 대관 32가 와인을 들었을 때 에모는 취기 어린 눈물을 흘리며 상실감을 얹혔다. 그날 그녀는 정교한 목걸이 하나와 민감 정보 접근권을 받아냈다. 다른 날 외교국의 젊은 관리가 혼잣말을 하다가 한숨을 삼켰다. 에모는 그 한숨의 끝자락에 조용히 침묵을 얹었다. 그는 3년간의 거주허가를 내주었다. 또 어떤 기업가 앞에서는 에모가 잠시 저항하다 수치심을 연기했다. 결과는 장녀의 입양 허가였다. 노아는 이 족보를 어릴 때부터 외웠다. 역사서가 아닌 전술 매뉴얼이었다. 감정은 진심이 아니었고 진심은 허락되지 않았다. 그녀는 9살 때 처음 침대에 누웠다. 허벅지를 드러낸 자세로. 누구도 그녀를 만지지 않았고 범하지 않았다. 그것은 예행 연습이었다. 다리를 벌리되 내 잘못 같아야 해. 입을 열되 말하지 말아야 해. 눈을 감되 미소를 남겨야 해. 그녀는 부끄러움을 느끼기도 전에 내장을 식혀야 했다. 이는 감각의 단절이 아니라 감정의 설계였다. 에모는 말한다. 사랑이 무서운 줄 알아야 돼. 그래야 원하는 걸 쉽게 얻을 수 있어. 노아는 이 말의 본질을 일찍 꿰뚫었다. 사랑은 나누는 감정이 아니라 약자의 언어였다. 동정은 무기가 되고 연민은 지배의 포장지가 된다. 노아는 사랑을 나누는 법이 아니라 사랑을 어떻게 통제하느냐를 배웠다. 14살 공화국 내무부의 가문 적성 시험. 시험관은 중년의 남자였다. 그가 방에 들어오자 노아는 즉각 반응했다. 그녀는 안다. 지금 필요한 건 방금 울었던 것 같은 눈이다. 2초간 눈을 깜빡이고 3초간 입술을 떨며 5초간 왼손을 움켜쥔다. 그 다음 말은 흐려야 한다. 죄송해요. 그냥 좀 무서워서요. 시험관은 고개를 끄덕였다. 어등급 통과. 그날 밤 노아는 거울 앞에서 입꼬리를 올려보았다. 그것은 미소가 아니라 파열 직전의 균열이었다. 쪼개지기 직전의 얼굴. 지켜주고 싶지만 이미 늦은 표정. 그녀는 알고 있었다. 그것이야말로 공화국이 가장 탐하는 얼굴이었다. 나는 쾌락을 즐기지 않았다. 나는 그걸 연기할 수 있을 만큼 훈련받았을 뿐이다. 그리고 이 공화국은 나 같은 여자 하나쯤은 꼭 필요하다. 서부장 에모의 수첩. 에모는 수첩을 들고 다녔다. 그것은 족보와는 다른 기록물이었다. 족보가 거래의 결과를 정리한 공식 문서라면 수첩은 감정의 농도와 분위기의 결을 기록한 비공식 전략서였다. 32는 눈을 마주치기 두려워하는 자. 눈물이 반쯤 고인 상태가 가장 효과적. 외교관은 말보다는 호흡을 듣는다. 침묵의 타이밍을 조율할 것. 5계급 기업주 권위에 약하다. 반항과 순종을 한 컷에 담아낼 수 있어야 한다. 에모는 손글씨로 적었다. 어떤 날은 그 손글씨 위에 립스틱 자국이 번져 있었다. 입맞춤의 위치가 아니라 전술의 무게였다. 노아는 그 수첩을 몰래 훔쳐보았고 조용히 복사해뒀다. 사랑은 대사였고 감정은 연출이었다. 그녀는 머지않아 그 대본을 더 날카롭게 쓸 줄 알게 되었다. 서부장 에모의 말년. 에모는 늙지 않았다. 단지 사용기한이 지나버린 여자로 변해갔다. 주름이 잡힌 얼굴보다 더 두려운 건 아무도 그녀에게 눈빛을 던지지 않는 저녁이었다. 예전처럼 향수를 뿌리고 화장을 얹고 무릎을 반쯤 드러낸 원피스를 입었지만 아무도 그녀를 기억하지 않았다. 정보 접근권은 더 이상 연장되지 않았고 과거 그녀가 나눠준 미소들은 어느새 폐기된 프로토콜처럼 무시되었다. 그녀는 TV에 나오는 노아를 보았다. 그녀의 이름을, 옷을, 눈빛을 따라 하는 수많은 젊은 여자를 보았다.
하지만 누구도 에모라는 이름을 부르지 않았다. 거울 앞에 앉은 에모는 천천히 립스틱을 바르다 멈췄다. 그 선은 삐뚤어졌고 그녀는 더는 그걸 바로잡지 않았다. 그녀는 알아버렸다. 감정의 연기가 아니라 젊음의 대사였음을. 나는 사랑을 팔았지만 결국엔 사라질 줄 알았지. 하지만 내가 만든 아이는 사라지지 않아. 노아에게 남긴 음성 메시지는 단 3줄이었다. 넌 이제 선택받았어. 그걸 망치면 우리 모두 끝장이야. 내가 실패한 감정, 너는 연기라도 해내야 돼. 넌 나의 족보다. 에모는 그날 이후 누구에게도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그러나 그녀의 수첩은 여전히 노아의 서랍에 남아 있었다. 제2장. 결핍은 얼굴을 갖지 않는다. 율사는 말이 없는 남자였다. 그는 언제나 입을 다물고 있었다. 고개는 잘 끄덕였고 시선은 바닥 근처에 머물렀으며 웃지 않지만 웃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도 않았다. 그의 침묵은 무능이 아니었다. 훈련된 공백이었다. 말 대신 표정을, 감정 대신 예의를 배운 자의 얼굴이었다. 그는 자기 목소리로 결정을 내린 적이 없었다. 늘 누군가의 계획에 서명했고 이미 짜인 표정을 폭사해내는 데 능했다. 서 있을 때는 무릎을 모으고 앉아 있을 때는 척추를 정확히 세웠다. 그것이 그의 유일한 정체성이었다. 노아가 율사를 처음 본 것은 인터페이스 관리국의 이식자 인터뷰 현장이었다. 그녀는 이미지 모델로 초청된 상태였고 그는 심사관 자격으로 배석해 있었다. 모두가 노아를 바라보았지만 그만은 고개를 들지 않았다. 노아는 즉시 눈치챘다. 이 남자는 욕망을 가진 적이 없다. 혹은 그것을 부정당한 채 자라났고 그 결핍을 품위로 위장한 자다. 노아는 율사를 향해 생각했다. 욕망이 없는 자는 통제하기 어렵다. 하지만 결핍을 모르는 자는 더 쉽게 흔들린다. 며칠 후 노아는 그의 사무실을 찾아갔다. 별다른 용건 없이 커피를 건넸다. 포장지에는 손글씨처럼 인쇄된 문구가 있었다. 지난번 도움 감사했어요. 율사는 커피를 받았지만 어떤 감정도 표출하지 않았다. 노아는 확신했다. 그는 빚을 져도 불안해하지 않는 사람이다. 왜냐하면 그는 감정이라는 회로 자체가 없으니까. 그날 밤 노아는 화장을 달리했다. 불금을 걷어내고 음영을 강조하고 입술은 피가 빠진 색으로 남겨두었다. 욕망을 자극하지 않는 얼굴, 대신 상실과 단절을 말하는 피부. 다시 그를 만났을 때 율사는 처음으로 노아의 얼굴을 올려다보았다. 아주 잠깐 경계 없는 눈으로. 그 순간 노아는 확신했다. 그래, 넌 결국 날 원하게 될 거야. 내 결핍은 너도 모르는 욕망이니까. 서부장 남자들의 기술. 공화국의 남성들은 정복자가 아니었다. 그들은 열망하는 존재였다. 다만 그 열망은 늘 타인의 이미지에 맞춰 조율되었고 정제되었다. 정치가들은 노아의 옆에 서기 위해 법안을 바꿨고 언론인들은 그녀의 눈빛에 반응하는 프레임을 맞췄다. 그들은 그녀를 소유할 수 없다는 사실에 더욱 중독되었고 감히 건드릴 수 없는 이상으로 떠받들었다. 그렇게 욕망은 도덕을 가장하고 권위는 예의를 입었다. 그리고 모든 남자는 그녀 앞에서 중립인 척했다. 하지만 노아는 그 모든 척을 간파했다. 그들은 모두 원하고 있었다. 단지 감히 그것을 말하지 못하는 구조 안에서 자라난 자들이었다. 그들의 혀가 마비된 이유는 그녀가 두려운 것이 아니라 그녀가 진짜라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서부장 실패의 장면들. 노아에게도 실패는 있었다. 아니, 실패는 그녀가 처음으로 자기 감정을 들여다봤을 때 시작되었다. 처음엔 작은 일이었다. 한 대기업의 후계자와의 만남, 이미지 협업 제안, 양측 고문 변호사를 통한 계약 검토. 모두 순조로워 보였다. 그녀는 그를 다룰 수 있다고 생각했다. 익숙한 감정 조합으로 충분하리라 여겼다. 하지만 그는 웃지 않았고 흔들리지도 않았다. 고개를 끄덕이던 남자들과는 달랐다. 그는 단지 정중했으며 깊은 침묵으로 말 대신 벽을 쌓았다. 노아는 처음으로 자신이 속하지 못하는 공간을 느꼈다. 그는 그녀를 칭찬하지 않았다. 대신 말했다. 당신은 강해요. 너무 강해서 아무도 안아줄 수 없을 것 같아요. 그 순간 노아는 깨달았다. 자신은 소유되지 않는 존재로 설계되어 왔지만 동시에 어느 누구에게도 품어지지 못하는 존재가 되어 있었다. 그에게 필요한 건 파트너가 아닌 동맹이었고 그녀는 사랑이 아닌 기획이었다. 이후 그녀가 런칭한 패션 브랜드는 첫해 화제였지만 2년 차에 접어들며 매출은 급락했다. 모방 브랜드들이 속속 생겨났고 시장은 그녀의 얼굴이 아닌 다른 얼굴들을 원하기 시작했다. 젊은, 아직 이야기로 포장되지 않은 얼굴들. 노아는 밤마다 테이블에 앉아 숫자를 보았다. 과거 에모가 보았던 방식과 다르지 않았다.
그들의 말년이 겹쳐지는 느낌이 싫었지만 무시할 수 없었다. 그녀 역시 사용기한의 문턱에 다가가고 있다는 사실을. 그녀는 어떤 밤 거울 앞에서 울었다. 아무도 보지 않을 거라는 확신이 들었을 때만. 하지만 그 눈물도 다시 닦았다. 울고 있다는 걸 자각하는 순간 그녀는 다시 연기를 시작했다. 나는 실패한 게 아니야. 단지 다음 장면을 준비 중일 뿐이야. 그녀는 그렇게 중얼거렸다. 그러나 마음속 어딘가에는 알고 있었다. 지금껏 감정이 무기였던 자신이 처음으로 감정 없이 무너지고 있다는 것을. 그 실패는 곧 새로운 연극의 재료가 될 것이다. 그러나 지금 이 순간만큼은 그녀도 단지 여자였고 안아줄 수 없는 사람 앞에서 버려진 감정이었다. 서부장 포장된 자리, 벗겨진 얼굴들. 그 무렵 애모가 다시 나타났다. 늙고 조용해진 목소리로, 그러나 여전히 날카로운 눈빛으로 노아를 응시하며 말했다. 넌 이제 연기만으론 부족해. 누군가 널 비싸게 포장해줄 필요가 있어. 노아는 고개를 들지 않았다. 그러나 애모는 주저없이 말했다. 내가 만든 루트야. 자본가들의 저녁 파티. 다이아몬드를 씹고 비밀을 토하는 곳이지. 그녀는 드레스를 입었다. 가슴과 등을 대담하게 드러낸 검은 실크, 그러나 단정한 컬러와 소매. 두 얼굴의 의상이었다. 마치 그녀 자신처럼. 파티는 호텔 옥상 정원이라 불리는 인공 공간에서 열렸다. 정원의 풀은 인조였고 꽃은 냉동 보존된 것이었으며 냄새는 향수로 코팅돼 있었다. 그러나 그 안에 있던 사람들의 얼굴은 기이할 정도로 생생했다. 그들은 웃고 있었지만 눈빛은 검은 액체처럼 탁했고 와인을 마시며 정치인의 실명을 읊었고 연예인의 성향을 품평했고 서로의 아내를 부정하며 건배했다. 노아는 그곳에서 가장 조용한 사람이었다. 그러나 그녀가 입장하는 순간 고개를 드는 남자들이 생겼고 발끝으로 중심이 기우는 여자들이 생겼다. 그들 모두는 그녀를 보며 소비와 투자 사이에 눈빛을 교환하고 있었다. 자본가들은 노아를 기회라 불렀다. 어떤 이는 그녀의 브랜드를 인수하겠다고 말했고 어떤 이는 그녀를 모델이 아닌 기획자로 재포장하겠다고 제안했다. 그러나 그곳엔 품위가 없었다. 노아는 술을 마시지 않았지만 옆자리에서 흘러내린 남자의 땀 냄새, 성적인 은유를 가장한 비즈니스 농담, 그리고 자신을 브랜드화하려는 대화 속에서 차라리 과거 애모의 방식이 더 정직했다는 생각마저 들었다. 이곳은 말이 많아. 하지만 말 속엔 아무것도 없어. 노아는 그렇게 중얼거렸다. 그녀는 그날 밤 아무와도 악수를 하지 않았다. 대신 무대 한쪽의 거울을 바라보았다. 그리고 거울 속 자신에게 물었다. 나는 저들처럼 되고 싶은 게 아니야. 나는 저들이 두려워할 무언가가 되고 싶어. 서부장 비위의 진화. 그날 이후 자본가들은 노아를 조심스럽게 다루지 않았다. 오히려 반대였다. 그녀를 마치 고급 접시처럼 대했다. 커튼 번쩍이나 손에 쥐면 거침없이 내려놓을 수 있는 것. 어떤 이는 노아의 어깨를 툭 치며 농담을 했고 어떤 이는 그녀의 이름을 실명 대신 그 여자로 불렀다. 술자리에선 그녀의 과거를 슬쩍 언급하며 희화화했고 그녀의 실패한 브랜드를 언급하며 그럴 줄 알았다고 말했다. 다정한 말투로, 그러나 정확히 비하의 강도를 조절해가며. 노아는 처음엔 화가 나지 않았다. 그저 관찰했다. 이들이 자신을 어떻게 줄 세우는지, 어느 높이까지 올려놓고 어디서부터 내려찍는지. 그녀는 침묵했고 미소를 지었다. 때로는 맞장구도 쳤다. 그리고 비위를 익혔다. 아니, 비위가 진화했다. 말의 냄새, 손끝의 무게, 농담 속에 숨은 진심을 감지하는 능력, 혐오를 먹고도 탈나지 않는 내장. 그녀는 점점 더 잘 삼켰다. 그들의 잔인함, 속물성, 거짓된 연대, 얄팍한 위로. 그녀는 그것을 통째로 삼키고도 트림하지 않았다. 저들은 나를 소비한다고 믿고 있지만 사실 나는 그들의 더러운 혀를 채집하고 있다. 노아는 그렇게 생각했다. 그녀는 이제 욕망을 유도하는 존재가 아니라 욕망의 부패를 인내하는 존재가 되어가고 있었다. 그리고 그 인내는 곧 복수의 가장 정밀한 형태가 될 것이다. 최종장 가장 고요한 무너짐. 노아는 점점 더 많은 것을 삼켰고 마침내 아무것도 토해내지 않게 되었다. 그녀는 자본가들의 사교계를 지나 그들과 함께 움직이는 어두운 파이프라인 안으로 들어섰다. 향수병처럼 정제된 감정의 언어들 사이로 마약은 다른 방식으로 흘렀다. 미약한 신경안 정제에서 시작된 공급망은 곧 더 강한 의존의 형태로 번져갔다. 처음엔 단지 기분을 다듬는 약이었다. 프랑스의 갤러리스트와 두바이 재벌, 싱가포르의 고급 호텔 회장이 노아의 브랜드를 언급하며 요즘 감정도 디자인할 수 있다더라고 웃을 때 노아는 알고 있었다.
그 웃음은 뒷면에서 어떤 약물을 삼키고 있다는 사실을. 그녀는 더는 연기를 하지 않았다. 다만 그 구조 속에 정확히 존재했다. 디자인과 활락, 감정과 화학, 사치와 중독. 그 모든 이음매는 투명했고 서로를 덧씌운 채 정교하게 작동했다. 그 세계에선 욕망도 포장되고 파멸도 브랜딩된다. 명품 종이가 마약을 감쌌고 법은 침묵했고 철학은 이윤에 굴복했다. 유럽의 어느 저널은 익명으로 노아를 감정공화국의 알파 11이라 불렀고 그녀를 중심으로 열리는 비밀 파티는 인간 욕망의 리셋 회의라 불렸다. 그러나 그녀는 이제 달랐다. 노아는 더 이상 소비되는 사람이 아니었다. 오히려 그들의 뇌와 간과 폐를 조절하는 사람으로 거듭났다. 마약은 브랜드와 결합했고 위조는 고급 사교의 입장권이 되었다. 노아는 조용히 그러나 결정적으로 그들을 쥐는 법을 배웠다. 이제 그녀의 손짓 하나에 이탈리아의 디자이너가 긴장했고 스위스 은행가가 화색을 살폈다. 하지만 모든 구조는 언젠가 무너진다. 그리고 무너짐은 가장 안쪽에서 시작된다. 마약 거래와 연루된 자본가 중 한 명이 체포되었고 거래 경로를 추적한 수사당국은 노아라는 이름을 명확히 발견했다. 증거는 부족했지만 정황은 넘쳤다. 언론은 그녀를 활락과 불법의 경계에 선 여자라고 불렀고 노아는 처음으로 반박하지 않았다. 그녀는 고개를 숙이지도 않았고 웃지도 않았다. 그녀는 단지 이렇게 말했다. 난 너희가 만든 욕망을 너희보다 정직하게 다뤘을 뿐이야. 브랜드는 철수되었고 수많은 사람들이 그녀를 떠났다. 자본가들은 그녀를 모른 척했고 과거 그녀에게 기대어 있던 연예인과 정치인들도 다른 이름을 불렀다. 그들은 한때 그녀에게 물었다. 이건 위험하진 않지? 노아는 웃으며 답했었다. 이미 다 위험하죠. 단지 아직 안 들켰을 뿐이에요. 그녀는 다시 혼자가 되었다. 아니, 처음으로 진짜 혼자가 되었다. 그러나 그 밤 전화 한 통이 걸려왔다. 수신이는 율사였다. 오랜 시간 침묵으로 견뎠던 남자. 그러나 이제는 바지 사장이 된 남자. 그는 이제 한 그룹의 법률 고문이자 표면상 대표였고 자본가들이 뒤에 숨기 위해 앞에 세운 가장 안전한 남자였다. 그들이 당신을 버렸어요, 노아. 그래서 이제 내가 그들인 척할 차례죠. 그는 노아를 감쌌다. 그러나 그것은 보호가 아니라 배치였다. 노아를 다시 중심에 세우기 위한, 그리고 본인이 벽이 되기 위한 방식이었다. 율사는 그녀를 감싸되 그녀를 동정하지 않았다. 그는 단지 말했다. 내가 가진 모든 허상으로 당신을 덮을게요. 그들이 다시 당신을 두려워하게 될 때까지. 그날 밤 노아는 거울 앞에 섰다. 한때 모든 것을 폭제하던 그 거울은 이제 아무것도 반사하지 않는 듯했다. 빛은 있었지만 반응은 없었다. 그녀는 속으로 중얼거렸다. 나는 그들을 무너뜨린 게 아니야. 나는 단지 그들과 함께 무너졌을 뿐이야. 하지만 이제 그 무너진 잔해 위에서 그들을 다시 휘어잡을 거야. 그녀는 마지막으로 수첩을 꺼냈다. 그러나 이번에는 기록하지 않았다. 불태우지도 않았다. 그냥 펼쳐놓고 닫았다. 모든 족보는 그렇게 끝나는 것이다. 소리 없이, 그러나 결코 조용하지 않게.